네, 안녕하세요. SSI 프리다이빙 어드밴스 프리다이버 라이센스 이론 교육 과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프리다이버 달성 과제는요, 이론 교육을 하게 되고, 이론 교육이 끝나면 시험지를 배포받아서 각 25문제의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급 다이버 라이센스 과정 때 레벨 1 때도 똑같이 시험지를 풀었었죠. 똑같이 레벨 2도 어드밴스 프리다이버도 이렇게 시험지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 수역이 어드밴스 프리다이버에서는 두 세션, 일산 수자 코리아나 성남 아쿠아라인, 잠실 종합운동장, 송도 스포츠파크 이렇게 5m 풀장에서 제한 수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프리다이버는요, 이제 개방 수역을 두 번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 딥스테이션이나 가평 K16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두 번의 세션을 갔다 와야지만 실습이 마무리가 되고 그 안에서 테스트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어드밴스 프리다이버가 되기 전에 우리가 레벨 1 때 SSI 프리다이버 등급 라이센스 과정에서 배웠던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다이빙 장비, 조금 심화된 장비들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프리다이빙 생리학과 스킬들을 다시 보게 되고, 이제 프리다이빙을 함에 있어서 버디 시스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MDR 배웠었어요. 그리고 블랙아웃, NMC와 관련된 이제 기절과 관련된 내용들도 배웠었고, 호흡법 배웠었죠. 그리고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배웠었고, 프리다이빙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MDR 반응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섬액 현상, 심박수가 줄어드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말초혈관 수축, 팔, 다리로 가는 산소가 끊기고 폐와 뇌에 산소가 몰빵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비장효과, 비장이 수축하면서 이 적혈구 내에 산소를 보다 많이 운반해서 폐와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현상이다. 혈액이동, 우리가 보일의 법칙에 관련돼서 폐가 점점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제 줄어든 공기 공간, 나머지 공기 공간을 혈액이 폐를 보호해서 이제 폐를 이제 감싸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행동 네 가지가 있어요. MDR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동 네 가지. 첫 번째, 얼굴을 물에 담그면 MDR이 와요. 그리고 압력을 느끼면 MDR이 오고 숨을 참기 시작하면 MDR이 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이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MDR이 빨리 온다. 그래서 마말리안 다이브 리플렉스, 포유류 잠수 반사신경이라고 해서 MDR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블랙아웃과 LMC, 이 모두 다 기절과 관련된 내용은 산소의 부족으로 인한 생긴 현상이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기록을 천천히 늘려야 한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편안하게 적절하게 준비 호흡하고 최종 호흡하고 회복 호흡을 해야 한다. 이렇게 호흡법을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 호흡 순환계. 우리는 산소가 확산, 밀도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확산되는 현상 때문에 산소가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는 동맥혈에는 산소 포화도가 항상 98% 이렇게 유지되면서 살아간다. 숨을 참으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수치가. 그리고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98%를 유지하고 살아간다. 호흡법, 준비호흡을 하고 최종 호흡을 해서 쭉 숨을 마시고 올라와서 회복호흡 5회 이상 실시하고 오케이 사이까지. 최종 호흡을 절대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이유는 초과 호흡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 자, 프리다이빙 종목이 있습니다. STA, 스태틱이에요. 숨을 참는 종목이에요. 누가 숨을 오래 참는지. 자, DYN, 다이나믹 종목입니다. 인도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입니다.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인데, 누가 자명을 해서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다루는 종목입니다. DYN은요, 모노핀을 착용한 채로 하는 종목이에요. DYNB, 다이나믹 바이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찾는 롱핀을 차고서 누가 더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다루는 종목입니다. DNF, 다이나믹 노핀이에요. 이거는 핀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평형 발차기로 자명을 해서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다루는 종목. 여기까지는 인도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다이빙은 종목이 인도어 종목과 수심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어 대회는 보통 풀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수심 대회는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CWT부터 이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심 대회예요. 그래서 CWT는 모노핀을 차고 얼마나 수심을 깊게 내려가는지, 그리고 CWTB는 바이핀을 차고 누가 얼마나 깊게 내려갔다 올라오는지, CNF는 핀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지를 다루는 종목이고요. 프리멀전은요,
피닝을 하지 않은 채로 손으로 줄을 당겨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줄 로프를 당겨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신 종목이에요. VWT는 Variable Weight라고 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추 같은 걸 잡고서 쭉 떨어져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자력으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노 리밋은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 같은 이제 기구 같은 걸 타고서 내려가는 건데 기구를 쭉 타고 내려가요.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핀 같은 걸 탁 빼면은 부력으로 인해서 쭉 상승하거든요. 이거는 기계에 의존해서 내려가는 종목입니다. 프리다이빙 장비 모노핀 보겠습니다. 모노핀 이렇게 돌고리 꼬리처럼 생겼어요. 돌고리 꼬리처럼 생겨서 발을 이렇게 포켓에다가 양발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두 발이 묶여 있는 듯한 형태예요. 그래서 두 발을 동시에 이렇게 돌핀킥을 차는 게 특징입니다. 바이핀보다 약 1.5배가량의 추진력을 더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WT 종목이 CWT 바이핀 종목보다 수심이 조금 더 깊어요. 이유는 몸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핀을 차면서 하강하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몸 전체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소비가 된다. 그리고 훨씬 강한 추진력을 얻는 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영법이 따로 있습니다. 모노핀 영법을 따로 배워야지만 실질적으로 모노핀을 100%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렛야드 보겠습니다. 렛야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손목에다 차는 렛야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허리에다 차는 렛야드입니다. 렛야드는요, 우리가 부위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강 로프를 쭉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하강 로프를 보고 따라서 내려가요. 그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이 하강 로프에다가 내 몸을 연결해주는 도구예요. 이게 왜 있냐면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수심을 내려갔을 때 렛야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절을 해버리면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렛야드를 로프에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만약에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는 렛야드가 바텀 웨이트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 하강 로프를 올리면 사람이 딸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이 렛야드를 바다에서는 필히 착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렛야드는 조류 때문에 영향도 있어요. 로프를 내린 다음에 바다는 굉장히 조류가 강한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지만 조류가 강한 날은 다이버가 이렇게 로프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렛야드를 착용합니다. 철저하게 안전 때문에 착용하는 도구예요. 자, 넥웨이트. 이렇게 동그란 원형처럼 생겼는데요. 이거는 각각 무게가 다 달라요. 뭐 어떤 거는 1.3, 1.5, 2kg 뭐 이렇게 다 다양한데 허리 웨이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허리 웨이트만 한다고 했을 때는 무게를 추가하려면 안에 있는 웨이트를 다 뺀 다음에 다시 다 넣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넥 웨이트를 착용한다고 하면은 허리 웨이트를 착용한 다음에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1kg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1kg짜리 넥 웨이트를 그냥 목에다가 탁 착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편리성도 있고 또 하나 다이나믹을 할 때, 우리가 다이나믹을 할 때 자명을 해서 이제 앞으로 쭉 가게 되는데, 허리에만 웨이트를 차게 되면 이 상체가 이렇게 뜨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체를 눌러주기 위해서 넥 웨이트까지 착용을 하게 되면 무게를 분산해서 차면은 딱 수평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다이나믹 할 때도 굉장히 잘 쓰이고 또 하나 허리에다 웨이트를 착용할 때 이제 복부로 우리가 숨을 마시는데 이제 허리 웨이트를 찰 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차라리 넥 웨이트만 착용을 한 상태로 내려가는 게 훨씬 내가 다이빙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도구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물안경처럼 생긴 게 플루이드 고글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게 노즈 클립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세트예요, 세트. 깊은 수심을 가기 위해서 이제 양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손으로 코를 잡는 걸 이 에너지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노즈 클립이라는 걸 착용하면 되는데 이 노즈 클립은 플루이드 골과 세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프리다이빙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 노즈 클립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채운다 한들 만약에 수심을 내려갔을 때 마스크 압착이 왔을 때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즈 클립은 항상 플루이드 고글과 함께 세트로 착용한다. 그래서 플루이드 고글은 이 물안경처럼 생긴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렌즈가 있어요. 원래 물에서 눈을 뜨면 초점이 날아가서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플루이드 고글은 이 물 안에 들어가서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안경 렌즈 안에다가 물을 담가서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물 안에 딱 들어가서 눈을 뜬 상태에서 물을 채워서 쓰는 고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채워서 쓰기 때문에 이 초점이 흐려지는 걸 이 안에 있는 렌즈가 그 초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되게 잘 보여요, 물 안에서. 그러한 도구다라는 거. 이 모든 도구는 다 이제 우리가 수심을 깊게 가기 위해서 착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장비들은 마찬가지로 사용한 후에는 꼭 깨끗한 민물에 씻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심화 과정 목표를 보겠습니다. 프렌젤에 대한 심화, 그리고 부력에 대한 이해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프리폴에 대한 이해, 그리고 SW와 달톤의 법칙, 폐용량 측정체 요점과 전기량에 대한 설명, 폐압착과 폐압착 상해 예방. 자, 프렌젤 이퀄라이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렌젤도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T락이에요, T락. 그리고 K락, 그리고 H락, 이렇게 프렌젤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T락은요, 혀 끝을 이제 이빨, 앞니빨로 물어준 상태에서 이 혀 바닥이 제일 끝으로 위치하는 게 T락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프렌젤을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혀바닥 전체가 위를 덮는 형태가 T락. 이게 T락 프렌젤 이퀄라이징입니다.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하시는 분들은 T락 이퀄라이징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 T락 이퀄라이징은 약 250ml의 공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퀄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250ml 정도의 공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K락. K락은요, 혀의 모양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 바닥의 중간이 혀 천장 가운데, 입천장 가운데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닿아 있는 형태가 K락. 이런 소리를 낸다 해서 T락이에요. 이거는 180ml의 공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T락보다 훨씬 적은 공기가 소모가 되죠. 자, H락. H락은 성문을 닫은 채로 그냥 바로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 목부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H락은 입을 벌린 상태에서 프렌젤을 하는 걸 H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H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H락 프렌젤 이퀄라이징이 가장 이상적인 이퀄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0ml의 공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퀄라이징 중에 가장 적은 공기를 소모하는 이퀄라이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퀄라이징을 계속해서 하다가 점점 편안해지면 점점 H락 쪽으로 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력에 대한 이해, 양성부력, 물에 뜨는 부력을 양성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딱 중간,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중성부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성부력은 보통 10에서 12m로 설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 달톤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수심은 10에서 12m로 설정한다. 중성부력은 딱 그 정도로 위치해 놓는 게 가장 좋다. 자, 음성부력. 몸이 가라앉는 게 음성부력입니다. 그래서 부력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부력은 근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몸이 잘 가라앉습니다, 물에. 그리고 지방질이 많고 체지방량이 많으시는 분들은 물에 잘 떠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죠. 마찬가지예요. 신체도 마찬가지라서 근육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잘 가라앉는 거고, 이제 근육보다 이제 지방질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잘 뜨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양성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마다 부력은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별로 부력을 잘 맞춰주는 게 이제 중급 다이버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부력은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낸 원리인데, 정의를 보면, 유체 안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잠겨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밀어낸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와 동일한 크기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원리. 부력을 결정하는 것은 물체가 전위시키는 액체의 무게.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물이 몸을 밀어내는 힘이 부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력이 강한 사람들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몸을 잘 세워야지만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다이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다이빙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몸을 잘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입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자, 부력과 프리다이빙 보겠습니다. 이제 프리다이빙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제 프리폴을 배울 텐데 양성부력을 우리가 프리다이빙과 상관관계를 지을 수 있어요. 상승할 때 양성부력을 쓰죠. 보통 제가 수업할 때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저는 한 반 정도는 핀을 차고 거의 수면에 다다랐을 때 핀을 차지 않습니다. 이유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수면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핀을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쭉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중성부력. 다이나믹 할 때 중성부력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게 중급 다이버들은요. 이 제한 수역에서 다이나믹을 할 때도 중성부력을 정확하게 맞추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수역 수업 때 중성부력 맞추는 걸 해볼 테니까 그때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성부력. 이제 음성부력이 기본적으로 프리폴을 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더 이상 핀을 차지 않아도 몸이 그냥 가라앉는 게 이제 프리폴의 원리인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영상과 같이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의 영상이고요. 앨리스 모돌로라는 프랑스 여자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버티컬 블루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이 버티컬 블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규모가 큰 프리다이빙 수신 대회예요. 보통 이제 바하마라는 국가나 블루홀이 있는 나라에서 이제 주최가 되는데 이 앨리스 모돌로가 프리폴을 타면서 내려가는 영상을 잘 볼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로프와 이 선수와의 간격을 잘 봐주시면 되고, 이 로프를 타고 쭉 떨어질 때 이 선수의 자세, 다리의 모양, 그리고 신체의 모양을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I'm Alice Modelo. I'm French, and I just managed to get a world record. So I'm so I'm so excited. I can't believe it. 이렇게 양성부력 구간인 구간까지는 핀을 차서 힘차게 내려가요. 핀을 차다가 앨리스 모돌로가 점점 피닝의 속도를 줄일 겁니다. 현재 33m를 지나고 있죠. 이 선수는 95m를 목표 수심으로 설정해 놓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핀을 점점 타다가 이제 이 선수가 프리폴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쪽이 수심이에요. 왼쪽 아래가 53m. 자세가 굉장히 로프와 딱 평행한 자세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야지만 속도가 줄지 않고 정확한 1m당 1초씩 떨어질 수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뺀 상태에서 프리폴을 탈 때는 이퀄라이징에만 집중합니다.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바텀 플레이트에서 저 택을 따와야지 이 선수가 95m를 갔다 왔다는 증거입니다. 택을 떼우지 않으면 이 수심 대회에서는 실격 처리를 받게 돼요. 자, 올라갈 때 이제 음성 부력 구간이니까 핀을 쳐서 올라가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성 부력 구간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핀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폴의 목적은요,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핀을 힘차게 쳐서 올라갑니다.
세이프티가 내려와서 어디 다이버를 체크하는 상황이죠. 세이프티가 한 명이 더 내려왔어요. 앨리스 모드로는 점점 이 다리에 젖산이 쌓이는 걸 느끼게 될 거고 올라갈 때 피닝을 천천히 줄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Is surfacing along the line. 오케이. 올라와서 이제 저치에게 OK 사인을 보내고 나서 저치가 화이트 카드를 꺼내면 이 선수가 대회의 기록에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프리폴 영상 한번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로프와 이 다이버와의 그 간격 자체를 딱 반팔 간격으로 두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팔 간격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로프를 바라본 상태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자세예요. 이렇게 로프와 보시면은 이 로프와 이 다이버의 핀 끝이 정확하게 하늘로 향해 있고 그리고 무릎을 살짝 앞으로 뺀 상태에서 무릎에 힘을 뺀 거예요. 무릎에 힘을 빼면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펴고 로프를 바라보고 있는 이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프리폴 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핀을 찾다가 이제 중성부력 구간을 지나면 이제 프리폴을 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때 에너지를 아끼면서 내려가기 위해서 이 프리폴이라는 걸 구사하게 된다. 이거는 중급 다이버부터 배우게 되는 이제 기술이고 프리다이빙의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중급 때 배운다라는 거. 자, 프리폴. 프리다이빙 시 양성부력에서 중성부력 구간을 지나서 음성부력 구간에 도달했을 때 몸이 자연적으로 하강하게 되는데 이때 유형을 멈추고 피닝을 멈추고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유선형 자세,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무릎이 살짝 나오고 몸을 일자로 핀 상태의 자세를 유지해서 에너지를 아끼면서 하강한다. 프리폴 쓰는 이유는요, 결국엔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참으면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수준까지 핀을 계속해서 차고 간다고 하면 완주 못할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굳이 핀을 안 차도 핀을 차는 속도와 같은 속도를 내주는 음성부력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핀을 차지 않는 거예요. 핀을 차지 않으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수준까지 그냥 편안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힘을 써서 쭉쭉쭉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릴렉스와 이퀄라이징에 집중하는 프리다이빙의 프리폴의 목적입니다. 자, 프리폴을 할 때 중요한 점은요. 릴렉스예요, 릴렉스. 그리고 올드맨 포지션. 올드맨 포지션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무릎이 살짝 나오고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이퀄라이징을 손은 앞으로 잡아주는 이렇게 잡아서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 자세다. 로프와 간격 유지, 반팔 간격입니다. 반팔 간격. 반팔 간격 유지, 그리고 이퀄라이징에 집중. 턱을 당겨서 기도 압착의 유의. 그래서 내려갈 때 수심이 점점 깊어질수록 압력이 강해져서 우리가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턱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프리폴은 저희가 개방 수역 세션 때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자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SWB와 달톤의 법칙 보겠습니다. 달톤의 법칙,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각의 기체의 부분압의 합과 같다. 자, 산소의 분압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PPO2가 뭐냐면요. Partial Pressure Oxygen이라고 해서 산소 부분압이라는 걸 영어로 말한 게 PPO2예요. 그래서 산소의 부분압은요, 0.21바입니다. 우리가 보이드 법칙 때 배웠을 거예요. 수면에서 1바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심 10m를 내려가면 2바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그 1바 안에는요, 0.21바의 산소가 들어있고 0.79바의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숫자 1이 나와요. 그래서 1바의 압력에는 0.79바의 질소와 0.21바의 산소가 담겨 있다. 자, 수심 10m를 내려갔어요. 수심 10m를 내려가면 이제 2바의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 이 2바에는요, 2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2배가 돼서 0.42바의 산소 부분압이 생기고 1.58바의 질소 부분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갖춰서 2바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분압의 합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WB, 얕은 물 졸도였어요. 우리가 배웠을 때. 왜 근데 프리다이버들이 수심 깊은 곳에서 기절을 하지 않고 왜 거의 다 올라와서 다 올라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올라와서 숨을 쉴 때 왜 기절을 하느냐. 왜 수심 10m부터 0m 구간까지가 왜 가장 위험한 구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달톤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볼게요. 하강 수심 보겠습니다. 하강 수심. 자, 이제 어떠한 다이버가 있어요. 이 다이버가 이제 숨을 끝까지 마시고 내려간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수심이 10m를 내려가니까 이제 PPO2가 0.42, 그리고 질소는 1.58 됐죠. 20m를 가니까 압력은 3바가 되고, 그리고 산소는 0.63, 질소는 2.37 됐어요. 두 개 합치면 3이 되죠. 자, 30m를 내려가면 4바의 압력을 받아요. 자, 산소는 0.84가 됐고요. 질소는 3.16이 됐습니다. 두 개 합치면 4바가 나오죠. 자, 40m를 내려갔어요. 이 선수가 5바의 압력을 받을 거예요. 40m에서. 그리고 5바에서 산소는 1.05가 될 거고, 질소는 3.95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수가 쭉 내려가면서 정상적인 산소 부분압과 정상적인 질소 부분압, 그리고 정상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왔어요. 자, 이 선수가 이제 40m에서 로프를 잡고 몸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겠죠? 자, 올라가려고 딱 하는 시점에 이제 산소의 부분압을 볼게요. 산소의 부분압이 0.45로 뚝 떨어졌어요. 질소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질소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소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산소가 뚝 떨어졌어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상태로 0.45가 됐고, 0.36이 됐고요. 0.27이 됐고, 10m를 갔는데 0.18이 됐어요. 자, 수면에 딱 올라가니까 0.09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기절을 했습니다. 수면에서. 이유는요. 자, 이 밑에 볼게요. 프리다이버는 수중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산소 분압은 뇌를 유지시키는 레벨 0.1바, 산소 부분압 0.1바 아래로 떨어지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블랙아웃, 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선수가 수면에 도달했을 때 0.1바 아래로 떨어졌죠. 0.09가 됐으니까. 그래서 기절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기절을 했냐? 그냥 이해가 쉬워요. 왜 기절을 했냐면요. 움직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수가 0.45까지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까지 산소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로프를 잡고 턴할 때 불필요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손을 여러 번 뻗었다던가 아니면 로프랑 멀어져서 손을 막 여러 번 이렇게 뻗어서 잡으려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바텀 플레이트가 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여기서 딱 몸을 돌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몸을 돌렸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내려가서 찍고 올라온 이러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40m에서 로프를 턴할 때 이미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올라가니까 이제 수면에서 기절을 하게 된 거죠. 10m부터 수면까지는요, 폐 부피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왜냐? 2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 10m부터 0m 구간 자체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가장 산소 소비도 많고 가장 산소 포화도가 적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도달할 때 피닝을 멈추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쭉 피닝하지 않은 상태로 양성부력을 타고 그냥 쭉 상승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성무력을 10m에서 12m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때문에. 왜 10에서 12m로 설정을 하냐면요. 올라오다가 10m 구간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올라오다가 10m 구간에서 딱 기절을 한다고 해도 몸이 양성부력으로 딱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몸은 피는 차지 않아도 그냥 쭉 떠오를 거예요. 수면까지.
그래서 중성 무력을 10에서 12m로 설정을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유지시키는 레벨, 블랙아웃 레벨이 0.1바인데 그 아래로 떨어지면 누구나가 다 블랙아웃을 경험한다. 그래서 달톤의 법칙은 이러한 원리입니다. 자, 폐용량 측정치, 이거 용어를 좀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총폐용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토탈 카파시티를 TL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폐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그게 TLC예요. 폐활량. 바이탈 카파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V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끝까지 마시고 내쉴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폐활량을 VC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평상호흡량, 타이달 볼륨이라고 얘기합니다. TV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뭐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 쉴 때 양을 평상호흡량, 타이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기량, 레지듀얼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RV라고 얘기를 합니다. RV. RV는요, 숨을 아무리 내가 자의적으로 빼려고 해도 폐에는요, 일반적으로 25% 정도의 공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5%, 어떤 사람은 20% 이렇게 잔기량이 남아있다라는 거. 자, 예비 호기량, ERV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숨을 한번 빼고 나서 숨을 더 뺄 때, 끝까지 더 뺄 때, 이거를 예비 호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비 흡기량, IRV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얘기해서 최종 호흡이 이제 예비 흡기량이겠죠. 최대치로 숨을 마실 수 있는 양, 그걸 예비 흡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능적 단기 용량, Functional Residual Capacity라고 해서 FR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숨을 끝까지 마셨다가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더 이상 내가 자의적으로 숨을 더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힘을 빼면 나오는 숨 정도만 빼는 양이 FRC예요. 그래서 이거는 FRC 다이빙이라고 이제 프리다이빙 수심 트레이닝을 할 때 워밍업으로 많이 쓰는 이제 숨의 양인데 이거는 레벨 3 퍼포먼스 프리다이빙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중급 다이버는요, 이제 RV를 알아야 돼요. RV, 레시듀얼 볼륨, 잔기량이라고 그랬어요. 잔기량은 최대 날숨 후 폐 속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폐 용량의 25%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편안하게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폐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평상시에 숨을 운용하는 정도는 약 한 요 정도를 쓸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만 쓴다라고 볼게요. 자, 요 정도만 쓰는데, 다시 한번 그려서. 자, 폐가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쓸 때 25%, 이만큼을 남기고 딱 여기만 씁니다. 이만큼. 자, 여기가 25%라고 볼게요. 이게 잔기량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자, 남성과 여성인데, 남성과 여성은 총폐 용량이 좀 달라요. 생리학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장기량 25%인 다이버가 있어요. 일반적인 다이버겠죠. 장기량 25%인 다이버가 갈 수 있는 수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갖고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심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자, 이 남성이 6m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수심이 10m를 내려가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3m가 됐죠. 자, 20m를 내려가니까 3바의 압력을 받았고,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2리터가 됐어요, 폐용량이. 30m를 내려갔는데, 폐용량이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1.5리터가 됐습니다. 자, 1.5리터는요, 6리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에요. 자, 25%를 우리가 100분위로 나뉘었을 때 분수로 계산을 해보면 25%가 4분의 1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심 30m를 가면 더 이상 공기가 없습니다.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퀄라이징이 안 돼요. 일단 공기가 없어서. 이퀄라이징 자체가 안 되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실패수심이라고 얘기해요. 실패수심. 그러니까 한계수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패수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딱 30m를 가면 더 이상 공기가 없다라고 느끼고 공기가 없어서 이제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수는 30m까지만 딱 갈 수 있는 수심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자, 근데 이 잔기량이라는 수치는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줄이냐? 임패스팅이라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잔기량을 낮출 수가 있어요. 자, 임패스팅은 우리가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제한수역이나 이제 개방수역 갔을 때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 빈펠 스트레칭이라는 걸 통해서 장기량을 낮췄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장기량 20%까지 낮춘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이 장기량을 20%까지 낮췄어요, 이만큼.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공기량이 더 많아졌죠, 아까보다. 이만큼을 쓰는 거니까. 자, 이 사람이 똑같이 내려가 볼게요. 6리터 인 사람이 10m에 가면 똑같이 3m, 20m 가면 2리터, 30m 가면 1.5리터. 자, 40m를 갔는데 1.2리터가 되겠죠? 5분의 1로 줄어드니까. 자, 2%라는 수치는 100분위로 따졌을 때 5분의 1이에요. 그죠? 5분의 1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심으로 장기량을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인프레 스트레칭이라는 건요, 이 폐를 스트레칭하는 건데, 폐가 유연할 수 있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숨을 다 뺀 상태에서 횡격막 쪽을 쭉 끌어당겨서 우리가 숨을 참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이루어주는 형상인데, 자, 이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폐가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횡격막, 늑강근 이 주변의 근육도 굉장히 유연해져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기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량이 낮으면 갈 수 있는 수심 자체가 훨씬 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RV를 얘기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30m를 갔는데 숨이 좀 모자르다. 이퀄라이징이 안 됐다. 공기가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빈폐 스트레칭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심 트레이닝을 할 때 무조건 빈폐 스트레칭을 해요. 이유는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심을 하기 직전 1시간 전에 빈폐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빈폐 스트레칭에서 폐를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근육을 늘려가지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폐를 최대한 우리가 쭉쭉 워밍업을 해서 늘려주고 빈폐 스트레칭 쭉 한 다음에 내려가면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RV예요. RV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폐압착. 폐가 압력으로 인한 손상을 폐압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심을 진행할 때 발생될 수 있고요. 무리하게 수심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원인이 옵니다. 증상은요. 쌕쌕거리고요. 숨이 꽉 찹니다. 그리고 심호흡이 너무 어려울 수 있고요. 내 혈흔이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가야 돼요. 이 증상과 원인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폐압착을 방지하는 방법. 같은 수심을 여러 번 적응을 해라. 그리고 보수적으로 수심을 늘려라. 자주 프리다이빙을 하고 수심에 적응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수심을 내려가야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조금 더 겸손하게 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버디 시스템 볼 거고요. 이제 스킬 파트에서 우리가 테이블, 트레이닝하는 방법들, 그리고 계획을, 워밍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버디 시스템. 우리 초급 라이센스 과정 이론에서도 배웠어요. 한 명은 위, 한 명은 아래.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디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죠. 웨스트를 착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장비를 착용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장비와 로프리깅. 그러니까 V에 있는 로프를 내릴 때 이제 무거운 추가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릴 때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어요. 그거를 버디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태틱을 할 때 카운트다운을 해주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뭐, 너 몇 분 남았다. 몇 분이다. 지금 현재 몇 분 지났다. 현재 지금 몇 분이다. 이런 것들을. 준비 운동. 운동할 때도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뭐 어디가 좀 불편한 것 같다. 어디가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도움 줄 수 있고. 그리고 수면과 수중에서 안전을 제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수면과 수중에서 버디가 안전을 충분히 제공해서 다이버가 온전히 다이빙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버디 역할입니다. 자, 다른 프리다이버와 함께 다이빙을 할 때 나 자신뿐 아니라 버디의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을 고려해야 되냐면 자신과 유사한 다이빙 수준의 버디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나보다 상급자, 하급자가 아닌 나와 동급의 다이버와 같이 다이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는요, 나보다 만약에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레벨 1 라이센스를 가진 다이버와 내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등급이 높은 다이버가 이 낮은 다이버의 수심과 트레이닝 루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 트레이닝을 못 합니다. 왜냐? 이 레벨 1 다이버가 레벨 2 다이버의 버디를 봐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낮은 다이버의 라이센스에 맞게 이제 우리가 버디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레벨 높은 다이버와 같이 함께 다이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본인의 다이빙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상대방의 다이빙에 버디를 봐줄 수 없어요. 왜냐? 나보다 높기 때문에 훨씬 깊은 수심을 가겠죠. 그러면 내가 버디를 봐줄 수 있는 역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유사한 등급의 다이버와 함께 다이빙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훨씬 좋다, 안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의사소통. 깊이를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오늘 얼마나 갈 거야? 얼마나 깊이 갈 거야? 그리고 혹은 다이브 타임. 너 얼마나 다이빙 타임을 가질 거야? 내려가는데, 뭐 10m를 내려가는데 얼마나 갔다 올 거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회복. 올라와서 숨을 안 쉰다면 계속해서 회복 호흡을 유도해야겠다, 버디. 그래서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자, 수면에서의 역할. 수면에서는요,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다이버는 이제 다이빙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호흡과 본인의 컨디션에만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다이버는 주변의 환경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가 봐줘야 돼요? 해파리 나타나면 좀 기다렸다가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배나 해양, 뭐, 주변에 배 엔진이 들린다. 그러면은, 지금 배가 오니까 조금만 준비호흡을 더 할게. 조금만 있다가 내려갈게. 이런 식으로 소통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다이버가 블랙아웃이나 LMT가 올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한다. 최소 30초 동안 다이버 상태 체크. 그러니까 올라와서 다이버가 회복 호흡을 하고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근데 오케이 사인을 보내줘도 버디는요, 그 오케이를 바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해봐야 돼요. 호흡 조금 더 해야 돼요. 회복 호흡하세요. 회복 호흡하세요. 조금 더 호흡하세요. 라고 하고 30초 정도를 지켜봐주고 나서 오케이를 받아줘야 돼요. 이유는 올라와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오케이를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0초 동안 최대한 지켜봐주고 입술의 상태, 입술의 색깔, 청색증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봐준 다음에 오케이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최소 30초는 다이버의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자, 수중에서의 역할. 수중에서는요, 패닉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수중에서 만약에 내가 로프랑 멀어지거나 혹은 로프가 손에 딱 안 닿았으면 그때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패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버디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구조를 하든 아니면 로프랑 몸을 붙여주든 이런 식으로 수중에서는 패닉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버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벨 2 때는요, 개방 수역 때 이 버디 시스템을 갖춰서 상승하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을 할 거예요. 눈을 마주쳐서. 그래서 이것도 개방 수역에서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RV를 나타내는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빈패 스트레칭을 할 때 MT롱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빈패 스트레칭을 할 때 기절의 위험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숨을 다 빼고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내가 숨을 다 뺀 상태에서 앞바다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숨을 다 빼고 폐를 이렇게 숨을 다 뺀 상태에서 폐를 쭉 당겨서 이쪽으로 횡격막을 쭉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긴 상태에서 숨을 참는 거예요. 숨을 참고 있다가 알람이 딱 울리면 그때 숨을 다시 쉬고 또 다시 숨을 다 뱉고 또 다시 홀드 쭉 당겨서 홀드 하다가 또 다시 숨을 쭉 빼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반복하는 건데 이렇게 숨을 다 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숨을 참기 때문에 기절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숨을 참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빈패 세팅 할 때 스타트로 하기에 좋은 시간은 약 30초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홀드하는 시간이. 숨을 참는 시간을 30초로 두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러면서 점점 늘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이 선수의 패처럼 이렇게 횡격막을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숨을 다 빼는 게 일단 포인트. 자, 1번으로 몸을 숙여서 숨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몸을 올리면서 이렇게 배를 쭉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횡격막 쪽으로 당겨서 숨을 멈추고 있는 게 빈패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숨을 참는 시간을 30초로 두고, 30초가 딱 지나면 이제 다시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고 충분히 쉬다가 다시 한번 쭉 끌어당겨서 이번에는 이 늑장근 쪽으로 쭉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숨을 다 빼고 쭉 끌어당겨서 이번에는 몸을 좌우로 흔들어줘요. 이렇게 숨을 참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게 다 이 폐 안쪽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루틴을 약 3회 정도 루틴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폐가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빈폐 스트레칭인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직접 만나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루틴을. 쇼트 테이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숨을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훈련법인데,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쌓이는 내성을 길러주는 훈련이고, 이걸 하면 할수록 숨을 참는 기록이 확실하게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도 트레이닝을 할 때는 매일 이렇게 시오트 테이블을 하는데, 숨을 참는 시간을 동일하게 두고 쉬는 시간을 점점 줄이면서 인터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티오트 테이블의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다, 나 이거 쇼트 테이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프리다이빙 종목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다뤘었죠? 자, 프리다이빙 계획 세우기. 우리가 이제 다짜고짜 가가지고, 저 뭐 할까요? 저 오늘 다이빙 뭐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다이빙 루틴의 워밍업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수심을 타는데, 워밍업을 몇 번을 할 거고, 그 몇 번을 하는 그 워밍업 안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딥스테이션을 갔어요. 그러면, 저는 버디에게 저의 워밍업 플랜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워밍업을 총 4번을 할 거고, 첫 번째는 수심 10m를 다이브 타임 1분 동안 프리이멀전으로 다녀올 거야. 자, 두 번째 워밍업은 수심 15m를 내려가서 약 1분 동안 행을 하고 있다가 올라올 거야. 자, 세 번째 워밍업은 수심 20m를 CWT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야. 자, 네 번째 워밍업은 내가 30m를 천천히 CWT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야. 자, 마지막 12. 이제 목표 수심을 찍는 거죠. 이 다이빙은 한 번에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날 다이빙 끝. 자, 프리다이빙은요. 다이빙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아껴서 쭉쭉 아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수심까지 에너지를 한 번에 몰아서 빡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 다이빙 끝.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트레이닝 갔을 때도 저는 하루에 다이빙 딱 하루 한 번 나갔거든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딱 나갔는데 나가서 워밍업 두 번, 그리고 목표 수심 한 번, 이렇게. 딱 세 번의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나가서, 바다 나가서, 워밍업 한 번 하고, 올라가서 충분히 쉬고, 한 5분 정도씩 쉬었어요. 5분 쉬고, 다시 또 내려가서, 워밍업 하고, 또 5분 쉬고,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목표 수심. 수심을 빡 찍고 올라와서 바로 퇴근. 그래서 숙소에서 쉬다가 다음날 내가 내려갔던, 어제 갔던 수심보다 2m 늘려서 다시 도전. 이런 식으로 점점 늘리는 거예요, 2m. 그래서 프리다이빙은요, 다이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체력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워밍업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워밍업도 저희가 이제 개방 수업 세션 가서 실질적으로 워밍업 플랜을 내가 한번 짜보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볼게요. 스킨스쿠버를 하고 24시간 후에 프리다이빙을 해야 한다. 중요하죠. 스킨스쿠버는요, 공기통을 이제 매달고 호흡기를 마시면서 내려가는 이제 스포츠인데,
스킨스커브들이 막 먹고 있는 이 공기통 안에는요, 100%의 산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량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질소가 체내에 쌓여요. 스킨스커버를 하면. 근데 이 쌓여있는,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질소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호흡을 해야 배출이 돼요. 호흡으로. 이 호흡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호흡으로 배출이 되는 시간이 최소 20에서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질소가 체내에서 다 빠져나간 다음에 프리다이빙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감압병에 걸리지 않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다이빙을 한다. 그럼 감압병, 감압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 이 질소가 몸 안에 쌓여있는 게 프리다이빙 하면요.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 이 질소가 체내에서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압질환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항상 스킨스쿠버랑 프리다이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프리다이빙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오전에 스킨스쿠버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날 프리다이빙 해야 됩니다. 오후에 프리다이빙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구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실습 때 다 배웠었죠. 자, SSI 어드밴스 프리다이버 달성 과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론 교육을 받았고요. 25문제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이제 시험지로 배포가 될 거고 거기서 5개 이상 틀리면 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한 수역 이제 SSI 어드밴스 프리다이버는요. 스태틱이 기준이 있습니다. 테스트의 이제 통과 기준이 있어요. 뭐냐? 2분 30초가 이제 통과예요. 레벨 1 때는 없었어요. 그냥 스태틱을 해보는 거 정도, 트라이 해보는 거 정도였지만 레벨 2부터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2분 30초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LMC 레스큐를 배워볼 거예요. LMC가 왔을 때 어떻게 구조를 하는지. 블랙아웃 레스큐. 이제 다이나믹을 이렇게 가다가 이 다이나믹을 하는 다이버를 구조해서 올리는 방법. 그리고 다이나믹 세이프티 시스템. 다이나믹을 하는데 어떻게 세이프티를 위해서 잘 봐줘야 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믹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50m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한 수역은 거의 다이나믹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방 수역, 수심 20m를 CWT로 가야 돼요. 핀을 타서 내려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15m를 핀을 타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팔로만 상승. 레벨 1은 10m에서 했었죠. 이거를 15m로 늘리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15m 내려갔다가 마스크 벗고 상승. 15m 내려갔다가 레스큐에서 올라와서 레스큐. 그리고 토잉. 토잉은요, 내가 레스큐를 하려고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았잖아요. 수면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서 50m를 가야지만 이 테스트에 합격입니다. 그래서 토잉은요, 제가 개방 수역 때 어떻게 하는지 직접 알려드릴게요. 자, 10m 세이프티 시스템. 이게 뭐냐면 버디 시스템이에요. 한 다이버가 내려가면 이 위에 있는 다이버가 이 다이버와 속도를 맞춰서 같이 상승하는 이 버디 시스템을 이제 10m 세이프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개방수역 때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프리폴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레벨 2에서. 그래서 프리폴의 자세가 만약에 이렇게 누워지는 사람들 혹은 옆으로 균형이 틀어지는 사람들 혹은 로프를 이렇게 빙빙빙 도는 사람들 이런 것들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서 정확한 자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밴스 프리다이버는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개방 수역이 훨씬 더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프리다이빙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급 때는 뭔가 이렇게 프리다이빙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배우는 과정이고 이제 어드밴스 프리다이버가 이제 진짜 내가 영상에서 보던 이 프리다이빙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실제로 다뤄보는 과정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시험지를 배포가 될 텐데 그 시험지를 보고서 차근차근 풀어서 이전처럼 답과 그 문제와 답 이렇게 딱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